최근인 3월의 영화 파네미로 2부 리뷰 시작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엔 영화 속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본 모든 장면들이 환상인지 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어디까지가 실제였는지 아리송한데요. 파네미로는 오피리아의 상상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환상인지, 또 오피리아가 상상을 했을 뿐인지, 아니면 오피리아가 정신 이상 증세를 가졌는지 되게 모호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는 석상에서 이렇게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 벌레가 이제 요정으로 변해서 오피리아가 난 요정을 봤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도 되게 이게 환상인가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동심에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오피리아의 약간 정신 착란 때문인지 이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벌레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관객들도 그냥 벌레라고 관객들한테 벌레라고 보였잖아요. 근데 오피리아는 자벌레 같은 그런 걸 보고 요정이다 하고 굳게 믿으면서 따라가서 그제서야 오피리아랑 그 벌레가 단둘이 있을 때만 벌레가 이제 요정 모양으로 비로소 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네미로가 오피리아의 환상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오피리아의 어떤 정신 상태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환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요? 영화 전체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현실이세요? 두 가지 층의 이야기를 모두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게 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무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환상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요. 유리님은. 그죠. 네, 저도 오펠리아의 환영에 불과하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싶긴 해요. 저도 굳이 맞아요. 따져보면 맞아요. 환상에 가깝다 그쵸. 입장이어서 사실 그런 걸 좀 의도한 것 같긴 해서 이 환상과 실제를 좀 모호하게 섞어놓은 장면들이 좀 많아서 이걸 굳이 나누는 게 감독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부러 섞어놓은 거고 그걸 환상스러운 현실처럼 보이게 한 게 그죠. 느껴져서 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도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볼까요? 아무튼 벌레를 보고 이제 혼자 벌레랑 독대했을 때 요정은 사실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책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벌레가 요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환상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상적이었던 동화적인 요소가 분필로 문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분필로 문을 그려가지고 환상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고 감금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방으로 가려고 이렇게 분필로 문을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해내는 모습들이 좀 환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빠 감금이 돼 있는데 아빠 방으로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문이라는 요소는 좀 가짜 환상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환상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문과 관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오피리아가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캡틴 비달의 어떤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점? 아무튼 거기로 갈 때는 이제 분필로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서 갑니다. 이제 비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죠.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맞아요. 나올 때는 이제 분필을 쓰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분필로 써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피리아는 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자력갱생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리아가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분필로 문을 만들지 않고서도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따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판의 미로라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탈출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장치가 이제 분필 없이도 나갈 수 있는 거를 이제 거기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성장을 겪은 거네요.
그죠? 오피리아가. 성장을 겪은 것이고 이전까지 오피리아가 그러니까 해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의 참혹한 순간을 마주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에 있어서 환상적인 요소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든 일련의 요소들이 그렇겠죠. 뭐 맨드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더 알아볼게요. 또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경님? 이렇게 손으로 눈을 저는 이름이 있어요? 눈알 귀신이라고 하는데 눈알 귀신이요? 페일맨이라고 페일맨. 공식 명칭은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이름도 창백한 특이하죠. 사람. 네. 창백한 사람. 되게 이거 보면서 왜 게임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옛날에 막 파워레인저 이런 데서 악당들 있잖아요. 악당들 코스튬 같은 이미지여가지고 너무 기괴했어요. 근데 되게 옛날 파워레인저 보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페일맨? 저는 그 제작 방식도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네네. 그냥 이렇게 그 만들어진 분장해서. 특수분장 수트 같은 걸 하지 입고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예. 판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판도 되게 진짜 무슨 벡터맨에 나올 것 같은. 파는 그 물리적으로 수트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발 쪽, 종아리 쪽만 CG 처리하고. 어, 네, 약간 아. 토끼 같이 생겼잖아요. 토끼인가? 그 캥거루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렇게 발이 네네. 이게 아, 이렇게 평발로 맞아, 돼 맞아. 있잖아요. 그것만 CG 처리를 한 거. 네, 그쪽만. 그렇군요. 네. 저 그때 무슨 파네미로 조사하다가 사진 같은 걸 봤는데 판 배우랑 그 판 분장을 쓴 배우랑 비달대위였나 메르세데스였나 같이 밥 먹고 있는 그래서 제작 너무 제작 웃겼어. 컷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겨. 그죠? 비하인드 씬이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에 나. 그걸 보고 나서 판이 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친근해졌어.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어벤져스 내한했을 어벤져스. 때그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고 있는 그 사진 돌아다니는 근데 그거. 그거 진짜 아예 합성합성. 합성이죠. 이건 합성 아니에요. 이건 진짜. 김밥 천국은 아니었지만 같이 밥 먹었다. 파는 인간이다. 저는 그런 스틸 컷들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어벤져스도 막 수트가 아니라 쫄쫄이 이런 거 입고 블루 스크린 그 뭐라고 하죠? 점프 이렇게 펄짝.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게. 닥터 스트레인지.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배우는 진짜 배우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몰입감을 맞아. 몰입해가지고 영화를 찍잖아요. 그죠? 그 점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무튼 어쩌다가 그 페일맨 얘기를 하다가 스틸컷 얘기까지 해버렸는데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페일맨이 걷는 모습이 좀 비달 대위랑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 약간 뭐 그런 건 추측일 수도 있긴 한데 걷는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페일맨은 좀 비달 대위를 상징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맞는 것 같기도 그럴 수 하고. 있겠다. 예, 비달대위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오피리아의 관점에서 보는 낯선 어른들을 그쵸. 상징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정을 잡아먹는 것도 또 그 요정 오피리아 같은 그런 존재랑 동치 관계에 있다고 보면은 뭐 잡아먹는 이제 오피리아 같은 존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 페일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나는 낯선 어른들이 항상 자기에게 뭔가를 좀 제약을 건다던가 그쵸. 하는 존재로 그려지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현실이 그 판타지에 반영되면서 막 대위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 눈알 귀신. 눈알 귀신 페일맨. 페일맨. 네, 페일맨 같이 형상화됐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판도 사실 이제 공주님을 섬기는 하인이지만 묘하게 강압적이잖아요. 그리고 맞아. 공주님이라고 뭐 계속 모시긴 하지만 두 번째 미션 그 페일맨한테서 그 미션을 실패해서 윽박을 지르잖아요. 무서워요.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전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100% 순정적인 자세보다는 좀 묘하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서 저는 이 판이 오피리아가 같은 어른들의 모습을 또 대변하는 게 아닌가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나의 조력자였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판의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좀 위압적인 외모도 위압적이고 태도 자체도 완전히 오피리아만을 위하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오피리아에게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는 그런 존재여서.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판의 미로잖아요. 이제 왜 판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선악이 되게 불분명한 캐릭터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럼 오피리아를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오피리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짓을 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좀 모호한 그런 캐릭터임이 이제 그런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패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패닉이라는 말이 판에서 온 거거든요. 오. 판 같은 이래서 패닉.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상황과 되게 비슷하죠. 판의 미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을 일컫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판이라는 말을 썼을 거고요. 우와. 이제 이런 페일맨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오피리아가 세 가지 인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비달을 상징합니다. 이제 두꺼비도 이제 비달을 상징하고요. 페일맨도 이제 비달을 상징하고요. 종국에는 비달 자체가 비달로서 나오죠. 이제 두꺼비는 이제 탐욕스러운 어떤 파시즘의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떤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페일맨이 비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비달데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페일맨이 앉아 있는 자리와 비슷하죠. 맞네. 그러네. 네, 이런 점에서 비달과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를 잡아먹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옆에 있는 그런 신발더미들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좀 파시즘의 정권과 비슷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페일맨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이제 스페인 화가의 그림인데 이제 프란시스 고야라는 사람이 그린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맞네. 여기서 사실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어떤 장치도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이제 사투르누스가 시간의 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재밌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타지랑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드라마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영화라고. 근데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판타지에도 또 개입이 돼서 어떤 상징물로서 나타나서 더 구분하기가 어렵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키워드 얘기를 해볼까요? 만드레이크 뿌리도 또 이제 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을 주는 요소였잖아요. 판한테 이제 오피리아가 미션을 하나 더 전달을 받는데 만드레이크 뿌리를 우유에 담아서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엄마의 침대 아래에 두면 엄마가 아이를 잘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엄마랑 비달대위는 이 만드레이크 뿌리를 보고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판이 준 미션이긴 하지만 진짜로 현실적으로 오피리아가 행한 행동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메타포가 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만드레이크 뿌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약간 이게 환상과 현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어서 특히나 만드레이크 뿌리를 이렇게 불에 던졌을 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레이크가 그냥 뭐 상징물이고 어떤 물건이긴 한데 오피리아의 상상 속에서 뭔가 그 주치의를 대신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를 봐주는 네, 주치. 네. 왜냐하면 그 전신에서 이제 비달디가 의사를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의 상징이 만드레이크를 불에 던졌고 그걸로 인해서 주치의가 없으니까 엄마는 그 지금 이 상태를 위독한 상황을 치료해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징이 되게 겹쳐서 있어서 이게 환상적인 요소긴 하지만 상징물로 봤을 때 의사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 만드레이크 뿌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의사랑 연결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그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적. 그냥 뭐 자기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구해온 그런 옛날 오래된 식물의 뿌리 같은 걸 가져다가 나름의 기원을 담아서 어머니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을 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거친 상태에서 네. 이뭐 우유와 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식 거친 상태에서 침대 밑에 넣어놨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달대위가 그 냄새 때문에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버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예,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판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현실에 맞춰 보자면 어쨌든 이걸 현실이라고 해서 봤을 때 의사를 죽이는 행위랑 만드레이크를 버리는 행위는 불에 태우는 행위는 네. 별개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이게 그 사건이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만드레이크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별개로서 진행돼서 이제 오피리아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원과 의식을 담아가지고 이런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비달대위가 그거를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맨드레이크가 지금 찾아봤는데 그런 이제 설화가 있대요. 맨드레이크는 이제 땅 밖에 이제 뿌리 박혀 있는 식물 같은 건데 이걸 뽑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뽑으면은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걸 듣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어? 그러네? 다 죽네? 무서워. 그리고 이 풀을 쓰는 게 이제 불임 치료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맞춰지는 그런 영화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설화나 신화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좀 많이 가져왔죠. 그 설정이 있잖아요. 오피리아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동화책을 네. 많이 읽는다는 설정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드레이크라는 이야기도 아마 동화에서 봤을 거고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다 동화에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좀 더 깊게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오피리아에서도 상상 속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판은 비달대위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 씬에서 봤을 때 오피리아 혼자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되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린애들만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오피리아가 진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판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아까도 얘기하긴 했었지만 저는 일단 판이 생긴 게 그 반인반수로 되게 기괴하게 생긴 게 그리고 그 점이랑 오피리아한테 되게 위험한 임무들을 시키는 거 그게 되게 다크 판타지를 잘 반영하는 인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어쨌든 전쟁 통해서 되게 불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타지를 만들 때도 되게 다크한 판타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판인 것 같아요. 위험한 인물이죠. 위험한 미션을 주는 좀 인물인데 왜 오피리아는 판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했을까요? 조금 영속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속성이요. 사실 그런 이제 처음에 그런 동화를 들려주잖아요. 저 어머니 카르멘이 저 뱃속의 아이한테 동화 하나를 들려줘라 했을 때 그런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오피리아를 상징하는 메타포인 거죠.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 갔을 때 오피리아의 옷색을 잘 보면은 빨간색 장미입니다. 실제로 장미가 그려져 있어요 옷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오피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영원히 살 수 있음, 뭐 지하 세계의 공주 이런 거에 이제 이끌려서 했을 테지만은 뭐 처음에 목표가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성장을 한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영속성에 끌린다라고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나이대에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기가 특별해졌으면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넌 사실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요정의 공주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하면 너는 요정 공주가 돼가지고 다시 요정 세계로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나이대의 아이라면은 누구나 그 미션들 파넨이 주는 미션들을 다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 하지 않나요? 뭐 보도블록을 걸을 때 이제부터 빨간색 보도블록만 걸어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미션을 주고 그거를 성공하면 이제 나는 뭐 행운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스스로에게 미신을 주는 그러다가 의미가 갑자기 아닐까. 파란색 밟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회 한 번 더 있어. 막 이러고. 맞아요. 오피리아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음. 처음 이 요정나라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과정 속에서 판이라는 조력자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슬퍼지네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오피리아라는 이름이 순수와 순결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걸 써있지만 이제 햄릿에서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라서 네. 그런 건데 맞아요. 그 오피리아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할 때 이제 어떤 나무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때 아예 때가 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오죠. 그리고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게 되게 자궁처럼 생긴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오피리아가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판의 어떤 미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영속성의 얘기를 했던 게 왜냐하면 이제 비달데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계속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카르멘을 마주했을 때 15분 늦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시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종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집착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영속성을 이제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영속성을 이제 쟁취하지 못한 것은 이제 그런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영화를 조금 더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시간적인 관점에서요. 시간이라는 메타포가 진짜 그 비달대기랑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 시계 자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죠.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깨져 있었는데 그걸 수리를 해서 내가 이 시계를 잘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날 아들한테 이 시계를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을 이어가서 대를 이어서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지막엔 이제 너의 아들은 너의 존재를 모르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달데이의 그런 잔인함이 끝났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되게 비극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을 썼던 게 그런 순수한 신념이 이제 영원할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관통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사투르누스라는 신이 그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의 로마어 발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제우스한테 그러니까 이제 쫓겨남으로써 해서 이제 티탄의 시대가 저물고 올림푸스 시대가 개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비달이 그거 크로노스라는 신이랑 좀 동치 관계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 그 비달이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고 그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거로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스페인 내전 이후에는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서 그 작품 외적인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그거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죠. 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제 한나 아렌트의 버넬로티의 개념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건 이제 뭔가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아이만 예루살렘의 아이. 네, 예루살렘의 아이만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이제 베널리티 오브 이블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악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그런 뭐 악마적인 형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게 만연해 있다. 보편적이다. 네, 보편적이다. 그리고 어떤 그런 보편적이게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계기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이제 직속의 명령에 이제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악인으로 그려지고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피리아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이제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단적으로 이제 페일맨의 어떤 그 자리에 갔을 때 요정들이 계속 두 번째 자리에다 열쇠를 꽂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자리를 옮겨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또한 이제 명령에 불복종하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아들을 죽이지 않는,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판한테도 이제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악의 평범성의 개념이랑 맞닿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네. 거잖아요. 그 의사의 입을 빌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죠. 당신 같은 족속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에 맞아요. 이제 신념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이 의도한 바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바는 아마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의사와 메르세데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환상 속의 이야기가 판의 미로라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환상의 이야기는 또 의사와 그 메르세데스가 있었던 그런 그들의 그 산속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환상 동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코 정부가 아예 이제 지배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그 비달델리를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념을 굴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현실이랑 반대돼서 그런지 좀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에 관한 얽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피리아가 사실 이제 순수한 순결을 상징하지만 그리스어 이제 어원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도움, 조력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아, 메르세데스는 이제 멀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비라는 뜻이죠.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동치명제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영화적인 장치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메르세데스는 열쇠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피리아는 열쇠를 가지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칼을 가지고 이제 캡틴 비달의 그런 어떤 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데 이제 그런 오피리아도 칼을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점들이 오피리아는 곧 현실 세계의 메르세데스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독은. 그런 의미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면 이제 판의 미로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판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름을 따왔으면은 다른 등장인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름을 따왔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조사를 해봤고 실제로 그런 이제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오세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지금 다분히 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게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이 원래 여성 인명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름이긴 한데 그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후로는 그 인명이 워낙 좀 대중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 안 붙이게 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에도 쉽게 잘 안 붙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 파네미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후에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건 좀 감독의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영화적인 환상적인 요소와 뭐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내려가서 저희 신화적인 메타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포도알을 먹었던 그 오피리아가 사실은 펠스포네의 이야기와 좀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헤라클레스의 시련은 어떤 에피소드죠? 아예 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일가족 헤라가 이제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일가족을 다 죽이게 되고 헤라클레스가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델포이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는데 그 신탁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에 있는 왕에 가가지고 이 왕이 내주는 그런 과업들
다 해내면 너는 그 너의 죄를 다 속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해서 이제 그 왕이 내주는 과업들로 해서 뭐 멧돼지를 잡으러 간다든가 사자를 잡으러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누군가가 내주는 시련들, 과업들을 받아서 해결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거의 좀 원형격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파네미로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서도 좀 가져온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죽죠. 그렇죠. 별이 되죠. 아내의 어떤 의심을 받게 되어서 의심, 죽게 예, 되는데 뭐 이제 이야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아내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도 있고 아내가 그 독을 발라가지고 해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근데 결국 결말은 헤라클레스가 죽고 이제 인간인 부분은 죽고 신이 된 부분만 올림푸스로 올라가서 전쟁의 신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네. 결말을 보통 그렇게 결말이 나죠. 그게 그런 파네미로 원형이 서사랑 비슷하죠. 네,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아, 이제 신이 되고 영속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결말까지도 네. 되게 비슷하네요. 네. 와 진짜 근데 신화라는 메타포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매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이제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알면은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페이맨 에피소드에서 이제 오피리아가 포도알을 먹어서 임무를 실패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것도 저는 애초에 그 페이맨을 보러 분필을 그려서 내려가는 것도 화강의 의미가 있잖아요. 화강의 의미로 지하세계의 방에 들어가서 그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지하세계에 영속된다라는 메타포를 가진 그 페르세포네 에피소드가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도 원래는 이제 데메테르가 그 납치된 이후에 하데스에게 납치된 이후에 이제 구해내려고 하지만 석류 두 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에서 일종의 협상을 통해서 지하세계의 일부 있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천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화적인 서사가 있으니까 좀 더 짜임새 있고 뭔가 의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우리나라 특히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만화책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되게 친숙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올림포스 가디언. 올림포스 예. 가디언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좋은 이제 저희 만약에 이제 그보다 좀 밑에 세대거나 위에 세대거나 해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낯설게 여기는 세대 내지 그 유럽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소속이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별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또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영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 신화에서 가져온 모티브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모티브에 대해서 친숙한 게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된 않았나. 것 같아요. 알면 또 다르게 보이니까요. 예. 저희의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절반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가나 출판사의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막 도서관에 들어오면 맨날 돌려보고 막 너덜너덜 있고. 잘 만들었죠. 예,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그죠? 되게 파격적인 내용 되게 많았고 어린애들이 보기에 특히 그런 것들이 대출률이 엄청 높았어요. Y 사춘기와 성 이런 것처럼요. Y 사춘겨성, Y 똥 이런 거. Y 또 이게 진짜 많이 빌려보고 그랬죠. 그런 것만 너덜너덜하고 했었는데. 2부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 영화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걸 좀 의미나 상징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 1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 자체가 전쟁을 키워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사적인 이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도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전쟁의 초기에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하지 않는 그런 냉담하고 좀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스탠스들이 좀 닮아 있다. 스페인의 내전에서 이 독립군 뭐라고 하죠? 공화군들의
그런 입장과 되게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내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은 등장인물 모두에게 무력감과 허무감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또 그리고 최대 악으로 그려지는 프랑코 부대의 비달데이마저도 또 전쟁의 잔혹성에 인간성을 잃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진짜 이념이 뭐고 사상이 뭐길래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를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내전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일단 이 인민정부가 세워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프랑코라고 하는 그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촉발된 전쟁인데 일단 스페인 자체가 그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에서 진행 방식은 참호를 파고 이 참호를 전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참호가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서로 이제 돌격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났던 것도 있고 완전 해서 그리고 전쟁이-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그래서 들어온 쪽 그 후에 나중에 참호를 도입하게 된 쪽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도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국가 대 국가가 전선을 펼쳐놓고 그 전선을 두고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군 대 반란군 간에 이제 전쟁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그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사태의 비극성을 심화시켜 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정당성은 당시 인민정부 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방 세계 유럽 국가들 내지 미국에서 이 인민정부가 공산주의권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도와줬다가 남유럽의 소련이 탄생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네네. 원인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병사를 보낸다던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 프랑코 정권 쪽에서는 이 파시즘 진영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탈리아랑 예. 독일 쪽의 지원을 예. 받았나요? 심지어 바티칸의 원조도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부르주아 계급 중에 성직자 계급이 예, 있었기 교회 때문에 계급이 로마 있었- 가톨릭이 예. 있었기 때문에 또 공산주의는 네. 종교를 배격하는 이념이니까. 영화에서도 나오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당시 또 스페인 내에서 좀 잘 사는 쪽이 아마 교회 쪽에 재산이 되게 많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원조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란군이 점점 더 이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 그렇죠. 내지 그런 이념에 찬 사람들이 의용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용군으로 해서 와도 국가가 지원을 해준 것과 개인이 지원을 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정부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원을 왔는데 사실 조제 의열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민군 안에서도 지휘 체계가 많이 갈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서로 말 잘 안 들으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프랑크의 반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멘트를 쓴 거군요. 정의롭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란 걸 배웠다라는 말을 한 거군요. 예. 실제로 제가 좀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의용군이나 중군 기자를 자처해서 그 공화군을 지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실패를 했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었네요. 그렇죠? 그 서방 세계에서의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원웅님이 얘기를 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바뀌어서 변해서 그 양상이 좀 바뀌긴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맞아.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처음에 그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소련의 핵 기지였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핵탄두가 굉장히 많고 핵무기가 많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핵무기를 너네가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하면은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맞아요. 말을 하고 90년대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포기를 하죠. 포기를 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러시아랑 좀 척을 지을까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4년에 이제 지금 그 러시아가 군대를 전진시켜가지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가 돼서 2022년이 돼가지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다시 러시아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이번에 전쟁으로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서방 세계나 이런 쪽도 아마 크림반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각국 정보부에서 얻은 정보들로 해가지고 바탕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라서 민간인 저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똑바로 된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빨리 끝날 거고 해서 오히려 끝난 이후에 러시아랑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크라이나가 버틸 거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러시아 군 체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좀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방 세계가 이거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 미국 및 그 유럽의 강력한 그러니까 잠재 적국인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논의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 시기에서는 그런 지원들이 잘 없는 때였어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했던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약간 양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는 그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좀 서방 세력과 러시아를 딱 구분짓기도 하고 뭔가 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서 서로 뭔가 술을 내보이기는 좀 쉽지 않겠다. 뭔가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도움 요청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외국에서도 그 스페인에서처럼 뭐 의용군으로 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러시아의 그런 병력이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막 강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되게 좀 섣불렀지 않았나? 라는 평도 있기도 하고 푸틴의 오판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해서 뭐 전쟁 상황이라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아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 정부 측에서 전쟁 상황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어떻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섣부르다고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아마 좀 일단 지금 종합적으로 보이는 정보들만 보면은 좀 그 러시아 측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늘어지고 있는 형태인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엔이랑 EU 일단 EU에서는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거의 처음에 가깝게 국방비 증강을 엄청난 비율로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국제 통화망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해가지고 러시아가 보유한 외화들이 지금 다 휴지 조각이 돼서 데이터 쪼가리가 돼가지고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그 사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러시아가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까지는 확신할 수 있을 그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게 강대국들이 이제 처음에 경제적인 제재를 조금 급격하게 했던 이유도 제 생각에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평화를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제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이제 본인의 지원한다는 사실이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강대국들에게 소문이 나면은 이제 그 사람들과 이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또 편이 형성돼서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들이나 뭐 인명 피해들을 많이 겪고 비극이라는 걸 다 겪어본 국가들이니만큼 훨씬 더 어떤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들이 세력을 막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민간인들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그 산부인과를 공격을 해가지고 산부인과 환자들이나 아이들이 좀 많이 다쳤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 건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긴 하죠. 진짜 잔인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웅님이 어떤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게임 중에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그 유럽 국가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군인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의 경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이 전쟁통의 민간인이 겪는 일들을 소재로 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중에 저희는 주인공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뭐 폐허가 된 곳을 돌아보면서 뭔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마트에 들어가서 식료품 같은 걸 챙기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폭력으로 제압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그 게임을 처음 제가 해봤을 때는 이렇게 전쟁 진행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는데도 보면서 굉장히 전쟁이 굉장히 참혹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번에 하면서 그 게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요새는 이 게임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고 네네. 해서 하더라고요. 게임에서 지금 반액인가로 지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익금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광고는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광고가 왔으면 좋겠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뭔가 민간인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잔혹성이라던가 그 잔인함이 더 눈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묘사한 게임이 있다고 해서 원우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750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친구나 가족을 잃고 또 실향민이 되었다고 해요. 집을 잃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는 특히나 그 동부 지역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한 8년이 넘게 전쟁과 그런 불안함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왠지 파네미로 속의 오피리아가 생각나고 정상적으로 그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피리아 몇백만 명이 생긴 거네요. 그쵸. 슬펐습니다. 마냥 기괴하다고는 할 수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기괴함 속에 드러난 그 숨겨져 있던 잔혹함과 전쟁의 너무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영화인 것 같은데 3월의 영화 파네미로도 이렇게 알차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파네미로가 곱씹을 말씀하신 것처럼 곱씹을수록 되게 무겁고 잔혹동화 실패한 마케팅의 잔혹동화인 줄 알았지만 생각할 주제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수작이라고 파네미로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팟캐스트 녹음 끝나고
나이트메어 앨리를 보러 갈 예정이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또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도 감독의 작품 세계를 한 번 더 참고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잠깐 머리가 안 나. 제가 먼저 말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가족사도 보면은 스페인 내전을 피해서 멕시코로 이민을 간 가족에서 태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 만큼 좀 전쟁의 비극성을 좀 강조한 잔혹 동화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매체로든 해서 전쟁의 비극성, 잔혹함이 좀 알려져서 전쟁을 좀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국제 정치가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저 아까 소감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든 오피리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상황에서든.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일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고 난 생각이. 지금의 오피리아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부모님.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피리아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화적인 결말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의 해피엔딩이라도 뭐 볼 수도 있겠죠. 좀 원하는 이제 공주가 되었고 지하 세계에 그런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뭐 결말도 결말이지만 뭐 이야기 짜임새도 정말 튼튼하고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영화 중에 저는 제일 수작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 말고도 뭐 많잖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퍼시픽. 헬보이, 퍼시픽님은 못 담겠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퍼시픽님이 그 게임인가요? 아니요. 그 거대 로봇과 괴수가 싸우는 영화인데, 진짜 재밌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그 일본에 나오는 괴수물, 아니면 에반게리온 같은 로봇 애니메이션을 팬이라고 해서 그 자신의 팬심을 가득 담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만든 영화가 퍼시픽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평가가 덕후들이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일반인이 보면은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좀 평가를 이게 박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제가 사실 퍼시픽님을 안 봤거든요. 예고편만 보고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왜 괜찮아? 궁금해졌네요. 보고 싶다. 얼마나 덕후들을 위한 영화일지. 아무튼 설명만 들으면 킹콩 벌스 고질라 느낌. 근데 비슷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덕후 취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킹콩 대 거질라도 원래 그러니까 괴수물 자체가 좀 마이너한 장르여서 CG는 CG대로 많이 드는데 막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장르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자기 네임밸류를 활용해가지고 뭐 그 후원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후원사한테 돈 잔뜩 끌어와가지고 만든 영화가 퍼시픽님이라서 약간 소지섭 느낌이. 랩하는 소리서. 다음 유리님 소감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 파네미로라는 작품이 전쟁이 참혹하다는 거를 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 지금 되게 시의적절한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레퍼런스나 은유적인 걸 많이 활용한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 나눠서 되게 배운 것도 많았고 느낀 것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4월에도 오세요. 마음에 들어서 세련픽대로 너무 많아. 네, 3월은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영화 관련된 콘텐츠가 업로드 될 예정이고, 하경님 그죠? 네. 수고해주시고요. 네. 뉴스레터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세령씨 수고해주시고요. 네, 인스타그램 고무비 피플을 팔로우하시면 다양한 포스팅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비주얼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팔로우하시면 저희도 되게 신나게 준비를 하고 더 만들 수 좋아요, 있을 것 마팔.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마팔 댓글도 달아주시고 첫 줄 좋아요 해주시고요. 네, 다음 달의 영화는 소년 시절의 너를 준비했어요. 중국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아마 원웅님이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신가요? 소녀시대를 너무 제가 다음 달에 일단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뭐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다른 네. 영화로 교체하셔도 안돼 정하셨다고. 최장 각을 잡으시는데요. 그러면 네 4월의 영화는 원웅이 오면 소녀시대를 너라고 최대한 그 소녀시대를 너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예. 최대한 원웅님도 포섭해보죠. 현실에 너무 치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나 현실 높이가 필요하다면 고양이를 와주세요. 출구로. 입 털러 와주세요. 놀러 온다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고영인 다른 멤버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셔서 간단하게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와주세요. 네, 뉴페이스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죠? 살짝 고인물이죠 여기. 네, 그럼 저희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